저는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R&D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저는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고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이 사내에서 이제 기술 전략이라든지 또는 이제 사내 개발자들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로드맵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지원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도 사실 기술에 관련된 이 웹2.0의 기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냥 이제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웹 2.0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실체가 뭐냐, 그게 기술이냐, 마케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한상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접근 방식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씩들이 이제 모여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기술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쭉 아웃라인을 하고 나면 웹2.0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특히 용어들, 터미널리티 같은 것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코드 하나 없는 기술 얘기 같은 그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수박끝 핥기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 변화, 웹에 대한 기술 트렌드 변화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젠다는 이제 먼저 웹2.0에 대한 기술적인 배경이 뭐냐라는 거랑, 그 다음에 웹2.0의 이제 기반 기술의 이제 세 가지 컨셉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컨셉 위에서 이제 나타나 있는 이제 테크니컬한 엘리먼트들이 뭔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런 테크니컬 엘리먼트들이 좀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고 많이 보셨죠? 예. 제가 이제 간단하게 SK 라이코스, mp3.com, 더블클릭, 누가 이제 웹 1.0 기업들이라고 하는 그런 로고들인데 지금은 사실 거의 없는 기업들이죠. 예, 맥퀘스트라든지 에어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살아남았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전에 제가 2000년대 엘렉사.com의 탑 사이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사이트들이 다 탑에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닷컴 버블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벤처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또 서비스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없어지고 결국 이제 이런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이런 쉬운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웹이라는 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했죠. 웹서버하고, 그 다음에 HTML 막 태깅을 하고, 그 다음에 CGI 간단한 것만 만들면 이렇게 서비스 하나를 뚝딱뚝딱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붐에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사실은 대형 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생하는 소형 업체들, 이 정도만 이렇게 생태계가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그랬고 외국에서도 대부분의 포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웹 2.0을 이렇게 처음 얘기했던 이제 팀 오랄리가 이 사람은 이제 테크니컬 라이팅을 많이 하니까 이제 주로 오픈소스 쪽에 책을 많이 쓰고 이렇게 했던 분이라서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보셨는데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는 회사였었어요. 물론 이제 야후나 MSN은 살아남아 있죠. 지금도 포털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구글, 아마존, 이베이 이 회사들은 지금 탑 10에 다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데 이 회사들은 포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르죠. 구글이 포털로 가려고 그러는 그런 모양이 좀 보이긴 하지만 이 세 회사들은 포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왜 살아남았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팀 오랄리가. 그래서 이제 팀 오랄리는 이렇게 좀 기술적인 측면을 좀 잘 알고 있고, 이제 아까 언급하신 존 버틀러는 이제 비즈니스 측면의 기자 출신이고 또 굉장히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미국의 많은 기업들을 인터뷰했고 이랬기 때문에 비즈니스 측면에서 서로 둘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웹 2.0이라는 건데, 웹 2.0에서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면 플랫폼으로서의 웹이에요. 근데 이제 플랫폼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어떤 용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술 용어거든요. 플랫폼이라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 기술 용어이기 때문에 플랫폼으로서 웹이라면 도대체 웹이 어디 기차역에 서 있나? 이런 이제 의문조차 이렇게 가지는 분이 계신데,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는 흔히 알다시피 이렇게 기차역에서 이렇게
그 기차 타기 위한 계단 같은 그런 걸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하드웨어나 이런 쪽에 그런 어떤 그 기반 플랫폼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일종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그 락킹을 하는 어떤 그 헤게모니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하드웨어든지 OS든지 이런 그 헤게모니를 지고 있는 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API 같은 걸 오픈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걸 끼워 넣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이다 그러면 단넷 플랫폼이다 그러면 단넷 플랫폼에 이제 그 언어들이 있잖아요. C#이나 비주얼 C++이나 이런 언어들에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실제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팔고 그리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의도하진 않았잖아요. 거기 우리가 그 중간에 커미션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OS라든지 그 플랫폼, 개발 플랫폼을 지고 있음으로써 그 전체의 어떤 그 시장, 오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자바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말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바와 이제 아마존.com을 비교를 해보죠. 이러면 이제 플랫폼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려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은 이제 웹사이트죠. 이제 우리는 이제 웹이니까 웹사이트가 되고. 자,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이제 이 플랫폼 위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API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바 같은 자바 API.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이 플랫폼에 애드온 할 수 있는 그 API를 제공해주고 있고, 아마존은 웹서비스라는 걸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웹서비스라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웹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XML 기반의 데이터 포맷을 전송하고 받고 하는 그런 규약 또는 그런 서비스류의 전체를 통칭해서 웹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웹서비스의 기본 골격을 아마존.com은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했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뭐냐? 그러면 이제 자바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러면 아마존.com에서는 데이터죠. 그러니까 API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이건 자바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면 아마존에서는 데이터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DB, 그 다음에 또는 유저의 리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API 위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에 참가자들은 자바는 개발자지만 아마존.com은 사용자들, 그 다음에 작은 소형 상공업자들, 소형 서점들, 그 다음에 거기에 중개하는 업체들, 이런 데가 다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럼 키 팩터는 API 락킹이고 저건 데이터 락킹이에요. 이게 뭐냐면, API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만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존에서는 아마존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아마존은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OS를 갖고 있듯이 자바 플랫폼을 갖고 있듯이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와 똑같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슈로 전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그다음 데이터에 대한 기술,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 실제 메인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UCC 막 이렇게 하는 유저 제너레이트 데이터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우리나라도 저희 다음 카페에도 몇 수십억 건 정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라고 하는 글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도 있는 리뷰와 이런 정보까지 굉장히 많은 UCC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UCC를 가려낸다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신상품이 있지만 옆에 중고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중고상품을 누르면 중고상품의 가격 이런 거 리스트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유저가 하는 레이팅, 그 다음에 커멘트, 그 다음에 어떤 유저에 대한 평가, 이건 이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 그리고 리뷰, 가지 많이 쓰고 있는, 그리고 상품 DB, 그 다음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온 결과에 대한 어떤 검색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나온 새로운 데이터들, 가공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좋은 데이터로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베이 핵이라든지, 아마존 핵이라든지, 구글 핵이라든지, 아마존, 이베이, 이게 이런 책들이 이렇게 이베이 해킹하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죠? 아마존 해킹을 왜 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아마존에서 돈 버는 방법, 그 다음에 이메일로 돈 버는 방법, 아마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서적들이거든요. 구글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이런 서적들이
실제로 외국에서 많이 출판됐고,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라이트웨이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만 있으면 되느냐? 데이터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데이터가 가치를 창출하려면 사용자의 인터랙션이 많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로축이 이제 상호작용이고, 세로축이 가치라고 하면, 이게 이제 네트워크 이펙트에 대한 이게 무슨 법칙인데, 예를 들어 이메일은 혼자 이렇게 1대1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징도 1대1로 하고, 인스턴트 메시징은 1대 N으로 하고 있고, 블로깅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이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이 늘어날수록 이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는, 네트워크 이펙트에 의해서 가치가 훨씬 올라가는 그 현상을 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과 인터랙션이 모여서 더 많은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를 이렇게 창출해내고 있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웹 2.0이라고 하는 회사들의 로고를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엄청 많죠? 한 300~400개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피니티인데요. 그 다음에, 찾기가 어렵다. 이런 업체들이 실제로 웹 1.0 기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마치 우리가 닷컴 버블 시대에 있었던 그런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많았던 그런 시장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이런 웹 2.0 기업들의 이제 기술적인 개념들을 이게 한 가지씩 이렇게 말해보면 일단은 먼저는 시멘틱 웹입니다. 제가 시멘틱 웹을 설명할 때 이 그림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놀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XML과 시멘틱 웹에 관련된 기술 스펙들에 대한 목록이에요. 시멘틱 웹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멘틱 웹은 아주 웹이 처음부터 나왔을 때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사람들이 웹3C의 7가지 미션에 보면 이제 시멘틱 웹이 두 번째 나오는데 유니버셜 액세스와 시멘틱 웹이라고 되는데, 유니버셜 액세스는 모든 사람이, 모든 기계든 사람이든 다 웹에 접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 웹은 굉장히 시멘틱해서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도 그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 시멘틱 웹에서 기계들이 이해하기 위한 스펙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는 기계를 위한 스펙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 몇 가지 안 돼요. 지금 시멘틱 웹에서 쓰는 XML, RPC라든지 RDF라든지 XHTML이라든지 CSS라든지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쓰지 않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시멘틱 웹에 대해서 이제 다 겁먹어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우리가 데이터를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정형화된 틀에서 보겠다라는 게 바로 시멘틱 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멘틱 웹은 처음에는 지금까지 좀 하드하게 기계만 이해할 수 있는 웹, 그러니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웹을 만들자가 시멘틱 웹의 모토였고, 그 때문에 사실은 웹에 제대로 이렇게 정의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사실 웹의 산업이라든지 이런데. 근데 이런 웹의 정의를 하고 있는, 아까 웹 서비스 얘기했잖아요. 웹 서비스 API라든지 RSS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면서 좀 더 인간도 이해할 수 있는 웹. 그러니까 시멘틱 웹이라는 게 정말 기계만 이해할 수 있는 웹이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도 이해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웹이다. 여기 이제 웹페이지가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여기 HTML 태그 막 섞여 있는 웹인데, 이거를 RSS로 바꿨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는 타이틀이고, 이거는 링크고, 이거는 날짜고, 이거는 만든 사람이 누구고, 내용은 뭐고, 이렇게 딱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도 이해할 수 있는 웹이 돼야, 시멘틱 웹이 돼야 진정한 시멘틱 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멘틱 웹이라는 게 사실 머신 리더블만 하면 이렇게 XML이라든지 SOAP이라든지 이게 통신 규약 같은 거, HTTP 같은 통신 규약인데요. SOAP이라든지 기계들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트랜잭션 이런 머신 리더블을 한 건데, 실제로 사람도 같이 RSS라든지 HTTP에서 유저가 톡백하고 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결합이 돼야 진정한 시멘틱 웹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사실 웹 2.0의 기본 컨셉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참여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참여 문화라는 게 사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민주적이면 참여 문화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장을 만들어 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기본적으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게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가 저기 고원장님도 굉장히 그런 활동을 국내에서 많이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데, 해외에서는 이런 오픈소스가 웹이 발전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오픈소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특히 기술 부류에서 오픈소스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런 참여가 밑거름이 토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개발하는 사람, 기술적인 이슈에 보면. 그리고 그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라든지 라이브러리 이런 게 막 제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스펙들 있죠. 그런 스펙들은 구현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웹서비스에서 그냥 사람들이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레코멘데이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사실 그거를 구현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거죠. 근데 구현을 제대로 시작하고 하기 시작하는 데가 바로 이런 오픈소스 기준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블로그 툴이라든지, 이건 물론 오픈소스인데요. 워드프레스라든지, 위키퍼디아라든지, 위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참여 문화를 만드는데 오픈 프레임워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런 오픈소스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러면 API 락킹을 해야겠다 이라고 생각하고 막 만들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픈 스탠다드라는 기반하에서 사람들이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HTML이라든지 CSS, 여기 이제 RSS 마크인데, RSS고,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포맷 마크인데요. 이런 오픈 스탠다드를, XML 기반의 오픈 스탠다드를 만들고, 그거를 계속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와 서비스를 통용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웹2.0에서 이제 그런 오픈 스탠다드로 지금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마이크로 포맷인데요. 마이크로 포맷에 보면, 마이크로포맷.org에 가보면, 마이크로 포맷을 만드는 사람이 테크노로티의 CTO입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MS에서 웹 표준 에벤젤리스트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엄청난 몇 가지의 표준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명암이라든지, 아니면 캘렌더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간단한 라이트한 표준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마이크로한 데이터들을 많이 교환하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그마한 폼을 만든다는 거죠. 옛날에 웹3C에서 막 구현 힘든 무지막지한 그런 표준이 아니라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그런 표준을 만들자. 이게 이제 오픈 스탠다드에서 웹 2.0 기술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베타죠. 그러니까 아까 영속적인 베타, 그러니까 끊임없는 베타, 끝나지 않는 베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참 사실 개발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정말 열받는 일이죠. 이건 언제 끝나나. 좀 끝나고 쉬어야 되는데, 쫑파티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많이 하는데, 끊임없는 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 데이터, 서비스를 혁신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익숙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아무런 개발 방법론이나 이런 거 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지막지한 대로 기획이 나오는, 리콰이어먼트가 나온 대로 막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히려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질라 프로젝트라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브라우저,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 한 3년째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개발을 합니다. 오픈소스 개발 방법을 하면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뭐냐면, 이제 이 기능을 넣어야 되겠는데, 못 넣고 넘어가는 경우. 예를 들어, 릴리스 주기가 얼마 딱딱 있는데, 그 릴리스 안에 들어가는 버그는 몇 개가 딱 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그를, 나머지 버그를 고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랭귀지 탭을 한국어 버전을 만들 때, 한국어 버전에 오타가 났다. 이러면 예를 들어 그거를 늦게 인지를 했으면, 만약에 이게 서비스가 오픈하는 릴리스 주기에 있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품을 릴리스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버전 나올 때까지 못 고쳐요, 그게. 그런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 방법론에 대한 룰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웹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의 계열사 중에 라이코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라이코스에 제가 가서 보면, 라이코스에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되게 이제 다국적 소프트웨어 다 그런 게 개발팀이 있고, 그 다음에, QA팀이 있고, 그 다음에 릴리스 매니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운영팀이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녀석이 이제 레일을 이제 컨베이어 벨트 타듯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버그가 오면 얘가 운영팀에서 다시 개발팀에 버그 리포팅하고 개발 리포팅에서 받은 걸 다시 참고해서 다시 이제 컴파일하고 릴리스 매직을 통해가지고 QA 거쳐서 다시 또 그렇게 하면 오픈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그 웹에서 이런 거를 할 때 진짜 어렵다는 거죠. 이런 그 사용자 피드백을 빨리 받아서 그런 걸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 자바 프레임워크라든지 뭐 이런 어떤 실제 프레임워크를 갖고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이 그 외국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들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단계에서 많은 개발자의 비용과 수고를 절약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발 방법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크립팅을 통한 어떤 스크립팅 언어들을 통한 그 개발 방법들, 프로타입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구현 테스트를 빨리 해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아직까지 성능, 웹 2.0 회사들이 아직 큰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 구조 같은 거는 아직 고려하지 않은 가벼운 프레임워크라든지, 또는 모두가 참여해서 해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이제 막 이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런 서비스들이 막 나오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해지고, 좀 개발 방법론이 좀 더 깔끔해지고, 또 아까 좀 버즈워드라고 그러는데 좀 철학적인 얘기 중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기술 방법론이 사실은 사용자들을 통해서 이런 참여를 더 많이 유도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우리는 좀 본의 아니게 그런 요인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 컴퍼니를 통해서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플랫폼 퍼블리싱 딜리버리, 이게 사실 좀 제가 기술적인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웹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에 근본이 되는 기술적인 컨셉들이 뭐냐를 한번 보면, 먼저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와 사람이 다 리더블한 시메트릭 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픈 API, 서비스가 리유즈 가능한 스탠다드 오픈 API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구글이나 아마존, 이베이가 다 지금까지 해왔고, 또 많은 웹 2.0 컴퍼니들이 이제 인사이트를 받는 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이렇게 자체 표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픈 스탠다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XML이라든지 XHTML, CSS라든지, 그 다음에 RDF, 그 다음에 RSS, 아톰, OPML 이런 것들이 오픈 스탠다드인데, 그 RDF는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RSS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RDF가 이렇게 좀 어려우실 텐데, RSS가 RDF의 킬러 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싱에서도 실제로 참여적인 문화가 많이 있었다. 이제 블로그라든지, 위키라든지, 오픈소스라든지, 또는 트랙백이라든지, 공동 제작, 공동 개발. 그 다음에 저작 방식도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게시판에다 글 쓰듯이 하는 것들을,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생산하고, 그걸 RSS, 그러니까 XML이죠. RSS로 그거를 유통을 시키고 있고, 퍼블리싱을 하고 있고, 또 개발 방식도 아까, 이 퍼블리싱은 개발에 관련된 거니까요. 개발 방식도 오픈형 리더를 기반한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선을 지금 이제 개발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딜리버리를 할 때도 아까 이제 포탈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사용자를 UCC 중요하다면 여기 카페 저희 다음 카페도 그렇고 지식인도 그렇고 사이버도 그렇고 UCC거든요. 다. UCC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UCC를 그냥 이렇게 단순히 수집만 하는데 포커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UCC를 수집하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거기다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딴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하는 그냥 페이지 뷰 메이커로서의 유저를 바라봤다는 거죠. 예, 포탈의 미스테이크라고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때는 비즈니스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유저를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유저를 기반한 딜리버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mp3.com 같은 경우 사이트에서 mp3 파일을 이렇게 배포를 했다고 하면 넵스터 같은 경우, 넵스터나 비토런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좋은 인사이트를 줬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블로깅이나 팟캐스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저가 딜리버리를 직접 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포탈을 해주는 일은 그런 딜리버리를 해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부 소비만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성장하려면 컨텐츠나 유저나 다 포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서비스를 성장 못하는 그런 좀 한계가 있는데 이런 한계들을 사실은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유저 딜리버리 조금 좀 까여진 얘기 나갔습니다만은 유저 딜리버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갑자기 디스트럭션이 이제 생겨요. 왜냐하면 포탈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화하고 소비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뭐 이제는 내가 그냥 웹사이트 만들어서 그냥 또는 그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데다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RSS 내는 걸로 퍼블링하지. 그러고 와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또 충분히 그만한 효과가 나니까. 사이버드 하던 사람들 옮겨다니고 저기 카페 쓰는 사람들 옮겨다니고 하는 이유도 다 그런 충분히 그런 디스크립션이 금방금방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자,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그 웹 2.0의 기술적인 컨셉, 그러니까 기반되는 컨셉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세 가지를 기반해서 좀 10가지를 다시 또 세분을 했어요. 이게 마치 웹 2.0을 하려면 서비스를 하려면 이 기술들을 다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시합을 하셔도 되고 우리 서비스에 적합한 건 뭔지를 찾아서 또 우리 서비스가 타겟하는 유저가 어떤 인터랙션을 해줄 건지 또는 인터랙션 해줄 사람들이 어떤 플랫폼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기술들을 잘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제가 그걸 10가지를 이제 세 가지로 대충 나눠봤는데 하나는 이제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이게 베이직인데 제가 플랫폼 썼는데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과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과 그 다음에 기술적인 프레임워크들, 그러니까 기둥 같은 것들이죠. 프레임워크나 철제 구조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바로 웹 스탠더드입니다. 제가 아까 웹 2.0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들이 사실은 옛날 우리 웹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미숙했어요. 그래서 HTML 같은 경우에 처음에 버전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데이터를 기술하는 정보를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디자인을 하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정도, 물론 이제 시메틱한 마크업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그래픽 브라우저에서 보여지기 하기 위한 그런 스펙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우리 지금 이 소스가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만드는 웹페이지의 전형입니다. 테이블 태그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에 내용이 뭔지 막 이렇게 헷갈리고 사람이 읽어도 뭔지 모르는 기계는 오죽하겠습니까만은 이런 웹의 현상이 지금까지 있었고 근데 이것들을 데이터로 다루는 기술로 바꾸려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파이어폭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또 웹 표준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기 때문에 이건 약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들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거에 다뤄 있고 그거의 가장 기본 컨셉이 바로 우리가 웹을 만드는 데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거를 RSS로도 XML로 뿌리고 그다음에 API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이런 거 다 좋아요. 웹 2.0을 이렇게 따라서 해도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이 뭐냐면 웹을 만드는 것부터예요. 그러니까 웹을 만드는 것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컨셉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그냥 따라하기에 불과한 거죠. 웹에 뭘 만들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구조가 있고 하나는 표현이 있고 하나는 동작, 비헤이버, 양식이라든지 이게 좀 잘못되는데 이 동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을 구성하는 제가 이거 많이 인용하는 슬라이드인데 HTML, XML에서 데이터 마크업을 하고 CSS에서는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그래픽적인 표현이라 하고 그다음에 유저 액션이라는 것들은 자바스크립트나 도움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분리를 하자. 그래야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라는 게 많은 웹 스탠다드 에반젤리스트의 생각이고 또 지금 많은 웹사이트들이 미국이든 국내도 꽤 이제 많이 이제 정착이 되고 있고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스탑라인 디자인이라는 웹사이트를 보면 웹사이트 아주 좀 깔끔하고 예쁘게 보이죠. 근데 이게 보면 웹사이트가 디자인이 이렇게 막 바뀜에도 불구하고 웹페이지 소스를 보면 이렇게 간단한 태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거는 AI겠죠. AI 태그, 그 다음에 이거는 H1 태그, 그 다음에 이거는 파라그래프이 있고, 그 다음에 링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소스를 나중에 뜯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디자인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재정경부 사이트를 하나 예를 들면 굉장히 이렇게 간단한, 굉장히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좋은 사이트입니다. 근데 소스를 한번 까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테이블 탭이 일단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정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라인 탭이 없어요. 뭐 폰트는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부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div라는 걸로 해서 뭐 여기 이쪽에 서브 메뉴가 뭐 블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들이 실제로 디자인적인 요소를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읽기가 쉽죠. 간단하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 웹페이지를 디자인을 걷어냈다, CSS를 걷어냈다, 뭐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PDA를 들고 다니는데 저렇게 딱 보면 데이터가 딱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뭐 이 HTML 뭐 태그 그 페이지가 뭐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미지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PDA도 뭐 휴대폰에서도 뭐 사람들이 뭐 CSS 안 걷어내면 뭐 똑같다 막 그러는데 CSS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CSS 걷어내는 옵션을 주면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경제적인 효과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com을 어떤 그 표준가가 그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 MS에서 그 i 버전하고 다른 i 외 버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버전이 두 개였는 걸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테이블 탭이 엄청 많아요. 지금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MS 사이트가 예전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이 40개가 있었는데 테이블 하나도 없앴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웹 디자인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미묘한 그 차이를 가늠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GIF를 쓰잖아요. 근데 이 스페이스 GIF가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HTML 페이지가 40K였던 것이 15K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 리덕션율이 거의 62%가 리덕션이 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엄청난 페이지 뷰를 쓰고 있는데 이 페이지 뷰가 하루에 이 정도 된다고 하면 1년 정도로 대충 예산을 하면 220기가짜리 서버가 1500대 정도가 절약되는 트래픽이 절약되는 그런 그 경제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웹2.0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웹 스탠다드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글로벌 비즈니스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웹 1.0 관련 얘기를 하고 또 한국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거를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냐.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미국이 가지지 못한 경험들이거든요.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 가지지 못한 경험. 어떤 경험이냐. 브로드밴드가 빨리 왔다는 거예요, 저희는. 브로드밴드가 빨리 오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의 인터넷 다 쓰고 이제는 뭐 우리나라의 99%가 거의 뭐 특히 젊은 층에서 다 쓴다고 그러는데 뉴스도 인터넷을 보고 그만큼 브로드밴드가 빨리 오고 그 유저의 인터랙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으면 그걸 지금 미국 갖고 가면 충분히 된다는 거죠. 웹 1.0 컨셉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글로벌 비즈니스 맞게 구현을 하면 지금 뭐 어피니티나 싱크풀이나 이런 회사들이 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회사이면서도 미국에서도 가서 일하고 있고 또 성공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빨리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제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주는 거, 그 다음에 뭐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같은 경우를 보면 해외에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 20%, 브라우저 점유율이 미국에서 10%, 뭐 아시아에서는 뭐 2%, 뭐 한국에서는 제로인데요. 이런 유저들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1천만 명 1%는 10만 명이지만 1억의 10%는 1000만 명이죠. 그럼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스탠다드를 지켜줌으로써 이런 컴패러빌리티를 만약에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이쪽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브라우저 지원입니다. 이거하고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브라우저가 사실은 아까 넷스케이프이 거의 뭐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제가 까자로 보여드렸는데, 넷스케이프이 브라우저 전쟁을 해서 지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이후로 웹의 혁신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웹의 뭐 웹 표준이라든지 뭐 표준안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네이티브하게 지원하지 않아서 사실 많이 사장된 기술도 많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인사이트를 받고 또 좀 더 유저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던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브라우저들이 실제로는 이제 재작년, 작년 이렇게 들으면서 시장이 막 갑자기 바뀌고 있어요. 브라우저 어떤
그 시장 자체가. 그래서 파이어폭스가 점유율 10%를 점함으로써 아이가 아무 계획이 없었던 그 세븐이라는 건 아무 계획이 없었거든요. 계획이 없었던 세븐 버전을 막 만들기 시작을 했고, 게다가 거기에 이제 그 같이 모질라라든지 사파리라든지 맥 같은 경우에도 주로 맥 사용자들 맥에 있는 아이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사파리라고 하는 새로운 브라우저가 이제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브라우저가 있는데, 오페라라든지 이런 브라우저들이 점유율을 막 이렇게 어느 정도 크리티컬 매스까지 올려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혁신에 가담하게 되는데, 단순히 브라우저가 그냥 점유율이 올라가는 게 그냥 사람들이 이걸 딴 거 한번 써볼까라고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들이 실제로 플랫폼으로서, 웹을 플랫폼으로 쓰는 어떤 그 혁신적인 방법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JAX 기능들 같은 경우에, AJAX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컴포넌트는 IE에서만 제공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파이어폭스가 제공하고, 서파리가 제공하고, 오페라 제공하니까, 구글에서 쓰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니까요. 이게 IE에서 돌아가는 거를 안 만드는 게 미국 사람들의 건성이니까. 구글에서 지메일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서제스트 기능을 만들고, 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유저 인터랙션을 보여주는구나. 모든 브라우저들이 다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AJAX라는 걸로 열광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또, 파이어폭스의 새로 구현된 1.5부터 새로 구현된 기능 중에 SVG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SVG는 뭐냐면, 벡터 그래픽을 브라우저에서 네이티브하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그젠플로 보여드리면 할 텐데, 둠 같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에서 보는 인터페이스를 SVG로 코드 매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폭스에 있는 익스텐션들, 확장 기능들, 그러니까 많은 웹 2.0 회사들이 이런 확장 기능을 통해서 파이어폭스 유저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런 확장 기능들, 그 다음에 위젯 기능들, 특히 사파리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라는 위젯 기능이 있는데, 그게 브라우저에 인베딩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툴바라든지, 서치 플러그인이라든지, 사실 파이어폭스나 오페라나 돈을 어디서 버느냐 물어보는데, 그걸 어떻게 버냐면 서치 플러그인 하나에서 돈을 벌어요. 서치 플러그인이 뭐냐면 브라우저 오른쪽에 조그만 창이 하나 있는데 거기 검색창이에요. 그래서 구글, 야후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엔터 친다는 거죠. 처음에는 구글이 파이어폭스에다가 검색 플러그인 만들 때 사람들이 좋은 서비스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구글에서 파이어폭스 유저들이 그걸 통해서 검색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돈을 안 주면 못 배울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파이어폭스에다가 펀딩을 하기 시작하고 개발자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구글이. 그러니까 그만큼 서치 플러그인, 툴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인베딩 되는 기능들이 사실 어떤 유저에게 더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플랫폼을 주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브라우저 유저들을 잘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친환경 경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기업 인지도를 많이 향상시켜줄 수 있고, 또 리눅스라든지 매킨토시라든지 파이어폭스 유저들은 실제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실제 인터넷에서 이끌어가고 이노베이션을 미리 체험해보고 하는 얼리 어댑터들인데,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웹2.0 회사들이 실제 크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 층을, 그러니까 유저층을 많이 공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베이직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니코드인데요. 유니코드는 뭐냐면 문자를 표현하는 우리가 언어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미디어 다음을 영문 OS에서 바라봤을 때 영문 OS 보면 글자 다 깨지죠. 네, 글자 다 깨지죠. 근데 플리커에 있는 서비스를 보면 일본어인데도 잘 보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우리는 문자 인풋을 EUCKR이라는 방식을 썼고, 여기서는 UTF-8이라는 방식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UTF-8은 뭐냐면, 전 세계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문자 뜻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EUCKR은 한국어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브라우저에 가면 다 깨지죠, 이게. 다른 언어의 OS라든지 다른 언어의 국가에 가면 다 깨지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도 EUCKR로만 우리가 인코딩을 했을 때 생기는 게 이런 문제뿐 아니라 한국어로 표현을 못해요. 아행행, 백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이거 가지고 엄청 섭취 많이 합니다. 이건 모르시죠, 기획자들은. 네. 그 다음에 OS 브라우저, 그 다음에 개발 플랫폼, 예를 들어 저희 회사는 자바를 쓰는데,
자바에서 저희가 프로젝트 해보면, 열의 한 7, 8은 문자 인코딩 때문에 항상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이렇게 한글 입출력 할 때 생기는 문제를 잘 몰라가지고 생기는 버그들. 그 다음에, 그걸 잘하다 보면 막 DB를 날리는, MySQL 같은 경우 DB를 통째로 다시 인코딩을 해야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도 부지기술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픈 스탠더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UTF-에 기반한 XML을 트랜잭션 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AJAX라든지, 글로벌레이션. 이런 것들은 다, 문자 인코딩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 이런 접근성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웹 2.0 컴퍼니가 되려면, 나중에 웹 2.0 컴퍼니 다 가보세요. 다 웹 퓨전 지키고, UTF-8이고, 브라우저 지원 다 합니다. 또 우리가 과감하게 이런 인코딩도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글로 한 서비스를 하는 것들도, 로컬리제이션, 그러니까 영어라든지, 뭐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로 서비스 가능하게 메뉴라든지 메시징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바꾸는 작업,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서비스 개발을 할 때 꼭 연구해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카페에서 어떤 글 하나를 링크할 때, URL입니다. 이게 뭔지 이게 여러분들 거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냥. 우리가 URL이 시메틱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URL은 정보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웹은 링크를 기반하기 때문에, 링크가 퍼머넌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링크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링크를 볼 때도 그렇고, 링크를 만드는 사람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웹 2.0 컴퍼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또 하나인데, 이게. 그래서, URL은 유저가 리더블 하고, 릴라이블하고, 해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뭔 얘기다 라는 거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믿음, 이게 링크를 해도 깨지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 그리고 해커를 하다는 거는 뭐냐면, 이걸 뭐를 표현해 주는구나, 이 URL은.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거의 사람은 모르겠죠. 이건 무슨 얘기인지. 이 URL은. 근데 이 URL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안 된 URL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ASP, .php 이런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해킹을 방조하는 그런 URL들 또는 이제 페이지 ASP 페이지 넘은 6796 그래가지고 DB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아이디로 사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URL 노출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파치라든지 웹서버의 어떤 리라이트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잘 활용을 하면 실제로 좋은 URL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에 윤석찬이라는 사람의 설정의 프로파일에 있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URL 이렇게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것들을 세팅에 찬이 프로파일을 이렇게 이렇게 인풋 값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딜리셔스의 AJAX라는 태그에 있는 찬이의 AJAX 태그는 뭐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웹에서 어떤 기사 같은 걸 볼 때도 디자이너를 위한 웹이라는 아티클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꼭 이런 형식의 어떤 걸 써야 된다면 이런 코드를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시된 데이터를 써서 사람들이 좀 못 알아먹게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이렇게 해킹에 좀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이렇게 쉽게 URL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 안 되면 적어도 이런 타이밍 URL 그러니까 링크를 쉽게 하는 URL 정도라도 만들어줘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컨텐츠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RSS인데요. RSS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웹의 정보를, 컨텐츠를 딜리버리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거. 옛날에 97년도에 사실 이 RSS 비슷한 CDF라는 포맷이 나왔고요. 그걸 가지고 푸시 서비스라는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포인트캐스트라는 회사가 전체 인터넷에 60% 되는 트래픽을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이런 RDF 포맷에서 RSS 포맷이 나오고 그걸 블로그에 쓰기 시작하면서 이런 컨텐츠 딜리버리를 하는 그런 기본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RSS를 자기의 리더에다가 추가해주는 마크들. 그래서 이런 RSS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또 그거를 갖다 쓸 수 있고
또 서로 이렇게 그 매싱을 할 수 있고 믹싱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위키에도 쓸 수 있고 뭐 블로그에 쓸 수 있고 검색 결과 심지어 검색 결과를 쓰는데 검색 결과에서도 이 RSS를 활용한 것 중에 그 A9.com 아마존의 A9.com에서 쓰고 있는 게 오픈서치라는 겁니다. 그 오픈서치는 뭐냐면 검색 결과를 RSS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A9.com이 이렇게 그 검색 결과를 어떤 쿼리에 대해서 검색 결과를 RSS로 제공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A9.com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 크롤러가 맨날 웹을 맨날 뒤져가지고 그거에 나오는 것들을 잘 제공해 페이지 랭크를 받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관심사 있는 어떤 웹 엔진 이런 회사들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검색 결과를 그냥 RSS를 통해서 바로 받을 수 있고 그거를 바로 검색의 엔진에다 넣을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야후가 이런 RSS 전략이 가장 그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RSS 앱을 모든 것에 RSS를 넣겠다. 뭐 뉴스, 모바일, 뭐 블로그, 그다음에 뭐 이런 커뮤니티 서비스, 로컬, 팟캐스트, 마이 야후, 메일 얼라트, 메일 나왔는지 이런 거 해주는 것까지도 다 RSS로 정해져서 사람들이 RSS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컨텐츠를 소비하고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전략입니다. 이런 RSS가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 포맷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그 곳에서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신디케이션을 해주는 아주 리얼리 심플한 그러니까 이제 아주 리얼리 심플한 정말 신디케이션이 된 거죠. 이게 사실 RBF라는 거에 대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인데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그랬을 때 이런 그 컨슈머들이나 퍼블리셔들이나 어드버타이저들이 야후의 전략입니다. 이게 컨슈머들은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기를 원하고 퍼블리셔들은 더 많은 그 오디언스들한테 그것들을 제공해주길 원하고 어드버타이저들은 정말 적합한 곳에 광고를 해주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 접목되는 것이 바로 RSS라는 거죠. RSS 생태계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PI인데 이거는 여기에 코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API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그 기술이에요. 그래서 오픈 API는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웹페이지가 아닌 데이터를 디자인해라는 거죠.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이제 초점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 API가 나오는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능들은 복잡한 웹페이지 하나를 다 표현하려고 그러지 말고 간단한 기능들 서치했을 때 결과 그다음에 블로그의 리스트 내용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기능들만 제공하라는 거죠. API가. 왜냐하면 복잡하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뭘 못 만들어요. 거기다가 막 스펙을 아주 막 웹스위치 같은 스펙을 만들어 놓으면 복잡하게 못 만들거든요. 아주 간단한 기능들만 만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먼저고 기계는 나중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그 API 스펙을 딱 봤을 때 이거 뭐 하는 거구나 딱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딱 몇 주만 보고도. 그 다음에 기계가 하는 거죠. 사람이 먼저 그걸 이렇게 API를 갖고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게, 읽기 좋게 해서 프로그래밍에 동참시키고, 그 다음에 표준을 재사용해야 된다. 표준을 만들지 말고 다시 재사용하고, 감정이한 표준을 재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개발 컨텐츠 서비스를 분산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원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픈 API 기본 디렉토리가 거기 자료집에도 있지만 WS 웹서비스 파인더나 프로그래머블 웹에 이런 API들이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리스트들을 보시면 어떤 API가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제공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150개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API 플랫폼을 이제 채택할 때 방법이 어떤 거냐면 먼저 포맷은 RSS나 XML 같은 걸 써라. 그리고 통신 표준은 SOAP이나 XML, RPC 같이 좀 복잡한 거 말고요. 그냥 URL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사를 쓸 때 기사를 볼 때 어떤 뉴스를 URL을 보여주세요 하면 그거를 뿌릴 때 그 웹페이지에 뿌리지 않고 XML 뿌리는 그런 REST 방식을 써라. 왜냐하면 지금도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80%는 REST 방식의 API 방식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SOAP이나 XML, RPC 같은 복잡한 방식보다는 REST 같이 간단한 방식을 써라. 그리고 언어도 C나 Java 이런 API보다도 자바스크립트라든지 PHP라든지 이런 간단한 언어들 사람들이 쉽게 개발자 풀이 많고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써라. 그리고 오픈 포맷들을 다 재활용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크로 포맷이라든지 RSS라든지 iCa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API를 만들어야 되는 10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런 API를 만들면 오피니언 리더블의 브랜드를 전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개발자 그룹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가 흘러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매치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서로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유저들이 동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못했던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하지 못했던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AP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품질을 높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내부 데이터를 재사용하고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서비스 기능을 이제 확장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API, 오픈 API를 받아서 다시 또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상 못한 서비스가 나온다는 거죠. 뒤에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서비스 플랫폼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다 API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이건 이제 기술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태깅을 하는 거죠. 태깅은 뭔지 다 아실 건데, 예를 들어 사진에다가 누가 웃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태깅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태깅을 해보면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를 얻어내는 방법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저희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실험했던 결과를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태그들을 유저들이 하는 태그들을 서로 엔드엔드 매핑을 해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계산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구현이 쉽지는 않겠지만, 엔드엔드로 매핑했을 때 유저와 태그와 북마크와 이런 것들 다 엔드엔드로 매핑을 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태깅을 할 때 제너럴 태그와 디테일 태그를 같이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음악,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태깅을 엔드엔드로 했을 때 이제 화살표의 개수가 빈도가 나오죠. 빈도가 나왔을 때의 그 빈도는 제너럴 태그가 허브가 되고, 그 다음에 디테일 태그들이 이 허브에 속한 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폭스노미 아니라 이제 디렉토리 구조에서 텍소노미에서 말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잘 우리가 활용하면 디렉토리 에디터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태그 크라우드를 이제 보면 지금 이 태그 크라우드가 사실은 보면 사람들이 실시간에 어떤 그걸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걸 시간축에 놓고 보면은, 시간축에 놓고 태그 크라우드를 해놓으면,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서 하고 있는 실시간 검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실시간 관심사,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이런 태깅과 폭소노미에 이제 좀 인사이트를 준다,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라이트웨이트한 플랫폼을 가졌다. 루비 레이즈라든지, 리눅스, 아파치, 마이스큐엘, PHP, 펄, 파이썬이라는 램프라고 얘기하는 이런 라이트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빨리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제 AJAX인데요. AJAX가 좀 양이 많긴 한데 AJAX는 기본적으로 기술이 아니라 어떤 접근입니다. 그래서 AJAX가 함유하고 있는 그 단어는 어싱크로너스, 자바스크립트, and XML.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어싱크로너스하다, 자바스크립트다, XML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도 XML, HTTP 리퀘스트, XML, DOM, CSS 이런 것들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에 리모트 스크립팅이라고 하는 기술과도 거의 비슷한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브라우저에서 모든 게 지원하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웹을 그냥 단순하게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가 주고받고 하는 것만 됐었지만, 유저의 액션에 따라서 어싱크로너스하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서제스트 기능이라든지, 구글 맵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이제 구글 맵도 그렇죠. 구글 맵 다 아시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페이지의 리프레시 없이도 유저 인터랙션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희 이제 다음에서 만들었던 주소를 이제 작년에 저희가 5월에 만들었던 것들인데, 예를 들어 이제 주소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이렇게 치고 나면 바로 이제 페이지에 리프레시 없이 바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추가 같은 것도 바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고치면 이렇게 바로 저장이 되는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고요. 많은 또 이런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제 나중에 북마크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한 번씩 다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리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화 도구로도 쓰기도 하고, 구글에서 개인화 도구라든지, 이게 이제 드래곤 드랍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가능하고,
그리고 뭐 스타트닷컴, 지금은 그 윈도우즈 라이브로 갔지만 스타트닷컴 같은 데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외에도 이제 그 리아 기술 중에 플렉스라는 기술이 있죠. 그래서 플렉스는 이제 그 플래시로 만드는 기술인데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플러그인이라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똑같은 이런 플랫폼 위에서 이런 리치한 그런 기술, 그 익스피리언스를 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플래시에서도 똑같이 그 비슷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카메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카메라에 뭐 어떤 뭐 미니멈 리카이먼트나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 이런 뭐 해상도나 이런 걸 가지고 찾는 이런 그 기능도 플래시로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10번째가 뭐냐면 웹브라우저 확장 기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윈도우즈 라이브의 뭐 게짓이라든지 파이어폭스 익스텐션이라든지 사파리 위젯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시보드 위젯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후의 위젯, 구글 데스크탑 위젯 이런 것들이 실제로 브라우저 확장 기능을 통해서 유저의 인터랙션을 더 높여주는 그런 그 기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라이브에서 말하는 이제 게짓인데요. 똑같은 이런 게 위젯 같은 것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에서 말하는 이제 익스텐션들. 예. 이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구현한 건데요. 이게 그 익스텐션으로 또 제공이 되고요. 야후에서 이제 뭐 위젯이라든지, 리아에서 그 대시보드에, 그 맥의 대시보드에 있는 위젯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10가지를 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가지가 마치 어떻게 보면 그 웹 2.0 밸리데이터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갖고 있으면 이건 웹2.0이고 아니면 웹 1.0입니다. 뭐 이렇게 뭐 농담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를 이렇게 그 밸리데이터를 나중에 실행을 해보면 이런 막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스다 노다 그래가지고 뭐 30몇 개 중에 14개면 뭐 14개 이상이면 웹 2.0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많은 그 키워드 중에 뭐 베타, AJAX, 뭐 파이썬, 블로그, API, 메시업, XHTML, AJAX, 루비 온 레일즈, 뭐 시멘틱 마크업, 마이크로 포맷, 프로타입, 커리컴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의 일부들입니다. 그 외에 뭐 플리크를 참조하냐,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참조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예. 기술적인 요소들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그 3가지 측면을 나눠서 10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앞으로 트렌드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컨셉과 기술, 그 다음에 그 위에 새로운 그런 기술적인 트렌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선은 AS를 비즈니스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웹을 그냥 단순히 정보의 표현 도구로만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뭐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엄청난 비즈니스적인 활용을 하고 있죠. 뭐 인터넷도 쓰고 있고 인터넷 뱅킹도 쓰고 있고. 근데 우리가 그 만드는 것들이 파이어폭스에 되느냐, 뭐 사파리에서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스탠다드한 방법을 쓰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해외에서 통할까요? 안 통해요. 그게. AJAX를 비즈니스로 운영하는 걸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옛날에 다 해봤던 거 뭐 지금 인터넷에서 다 되는 거 이런 거 뭐 한다고 뭐 저렇게 또 뻘짓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오라클이나 써니나 이런 데서 뭐 AJAX 그 오픈소스 플랫폼 만든다 그러고 그다음에 윈도우즈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아틀라스라고 그 새로운 그 개발 플랫폼 만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그 일종의 그 업계 표준 또는 그 웹의 일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까 그 주소록 만들 때만 해도 AJAX로 개발한다는 거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다양한 그 프레임워크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개발 도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AJAX를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쉽게 또 쓸 수 있고요. 예,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많고. 여기도 보니까 이제 야후 디벨로퍼 네트워크에서 그 UI 가이드라인을 오픈소스로 오픈했더라고요. 공짜로. 거기 보면 그 뭐 드래곤드랍이라든지 서제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기본 그 자바스크립트 함수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 야후 디벨로퍼 네트워크에 가보면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디벨로퍼 네트워크를 얘기했는데 개발자 중심의 그런 에코시스템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개발자가 참여하게 해가지고 자기네 서비스와 데이터를 더 많이 퍼뜨리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야후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야후의 뭐 디벨로퍼 네트워크라는 데 가보면 자사 API를 기반한
굉장히 다양한 그 API와 예제와 이런 것들 정보를 리소스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UI 라이브러리 또는 웹 디자인 패턴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어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발 생태계 시스템에서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API를 API를 공개한다든가 메시업을 서비스를 소개해준다든가 또는 오픈소스 코드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구글처럼 오픈소스를 공유를 한다든가 또는 개발자 블로그를 많이 개발자들이 보는 블로그 운영해서 막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썬이나 오라클이나 아이돌이나 이런 데서 이제 태평가 에벤젤리스트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웹 서비스 포털 체제에도 에벤젤리스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제프 같은 경우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에벤젤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은 개발자로 들어와서 지금은 거의 CTO 역할을 하면서 웹 서비스 에벤젤리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야후 디벨롭 네트워크의 토니 슈나이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까 언급한 어디퍼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야후에 들어와가지고 그 디벨롭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 야후 디벨롭 네트워크를. 그리고 플리커 인수하고 딜리셔스 인수하는 데 다 관여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에벤젤리스트들이 회사에서 들어와서 혁신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차 이런 걸 많이 만들고 있고 물론 이제 토니는 이제 얼마 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월드프레스라고 하는 블로그 툴을 만드는 그 벤처의 CEO로 이제 회사를 옮겼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털이라든지 이런 웹 업체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트렌드는 메시업입니다. 그래서 메시업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메시업 사례는 그냥 사이트를 가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사이트들과 이렇게 많은 사이트를 모아가지고 이런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예를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구글의 메시업의 예인데요. 이게 이제 그 워크래프트의 지도를 구글 맵에 그에다가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어오면 워크래프트의 웹을 이렇게 구글 맵으로 보시면 여기 제가 밑에 카트와 구글이 안 보여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업을 제공합니다. 재밌는 서비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는,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인데, 야후와, 그 다음에 이베이와 아마존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딱 하면, 보면 아마존 검색과 이베이 검색이 나오죠, 같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디테일을 보면 아마존의 데이터가 나오고, 이거를 다시 야후에서 파인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거잖아요. API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베이를 찾아보면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중고로 누가 올려놨느냐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메시업들이 이제 웹을 굉장히 이렇게 풍부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 입장인데 이거는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이렇게 다루는 거였는데 데이터를 다루면 사람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덴티티에 지금은 데이터는 컨텐츠는 어느 정도 분산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분산이 안 돼 있고 어느 한 곳에 모여져 있죠. 모여있는 게 웹사이트에 다 고정되어 있죠. 락인되어 있죠. 예를 들어 코멘트 날리는 거나 회원가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다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유 사이트에다가 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미지 문제도 이제 생겨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것들을 이렇게 유저 중심으로 모으는 이제 그런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이트가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SSO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덴티티 지점형이라고 해가지고 유저의 아이덴티티를 유저가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웹사이트에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이제 그렇게 또 다른 이점형인데 이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좀 이렇게 트렌드로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웹도 이점형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인 웹에서 보는 그런 서비스들이 실제로 모바일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점차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표준 기반의 모바일 웹 브라우저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웹 2.0도 이제 이런 모바일 크런치, 우리가 테크크런치.com이라는 사이트 웹 2.0 트래킹하러 많이 가는데, 모바일 크런치라는 사이트가 생겨서 모바일 웹 2.0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래킹을.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왜냐면 옛날에는 IBM이라든지 MS라든지 오라클이 이런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이런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구글이나 야후나 아마존이나 사이트들이 웹 서비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가 만나는 점,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만나는 점 어디냐? 여기에서 생기는 것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기 디스트럭션이 생긴다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웹 서비스의 디스트럭션이 생기는 것이 바로 AJAX 기반의 오피스라든지 자바 기반의 싱크풀이라든지 윈도우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싱크풀이를 이제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웹에서 그냥 이게 물론 자바 기반이긴 합니다만 웹에서 하면 오피스를 바로 이렇게 띄울 수 있어요. 이게 MS 오피스랑 똑같이 보이시죠? 그죠? 정말 MS 오피스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냥 바로 웹에서 우리가 편집을 가능하고 뷰를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제 오피스 파일도 어디 USB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집에다 놓고 어디 아이고 잊어버렸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편집하고 바로 할 수 있고. 예. 인터넷이 되면. 자, 이제 거의 막바지 왔습니다. 좀 시간이 제가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웹 1.0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기술 모델이 보면,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웹 2.0의 페이스, AJAX나 XML이나 이런 것 페이스와, 그다음에 서비스, XML이나 HTTP나 REST나 이런 것들을 앞에 두고 데이터를, 이 정보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태그나 랭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정보와 참여, 그러니까 정보와 참여해서 만드는 것들을 사람들 능동적 참여자와 수동적 참여자, 일반 참여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웹 1.0 어플리케이션이다. 여기에 기반되는 기술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단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놈들이 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똑같은 놈들이.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생태계로서의 웹,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기술로서.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웹 1.0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또 누구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그걸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명제고 좀 좋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명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웹 1.0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웹 1.0 작년에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컨퍼런스 갔더니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재미있는 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재미있게 뭔가를 웹을 가지고 뭔가 해보자라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우리가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플리커에서 나오는 플리커에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거든요. 아름답죠. 예. 웹이란 건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프론티어들이시거든요. 여기 듣고 이 기술들을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접목을 시키시고,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특히 우리가 이 웹 2.0를 그냥 국내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봐서 좀 조금 더 이렇게 더 우리가 해외에서도 선도하는 그런 인터넷 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와 링크는 여기 제 북마켓에 있으니까 나중에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